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예보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의 합동훈련을 친일에 빗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국감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해법과 최근 한일 정상의 만남을 놓고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30%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부추기는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고스란히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승진자들을 위한 축하 교육 행사에 해마다 수천만 원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생일을 맞아 모인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름 보일러 연통이 터진 점으로 미뤄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 수가 일주일 새 45% 늘면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유아와 고위험군은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파괴된 뒤 이뤄진 공격이어서 러시아 측의 보복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북한이 한반도 전역에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고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미가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 4발을 쏘며 대북 확장 억제력을 과시했지만 북한은 보란듯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며 맞대응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재원으로 보면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로, 두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됩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연이어 쏘는 이른바 섞어 쏘기 방식으로 한미의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고 원점 타격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4,500km를 날아갔습니다. 미군의 전략자산이 배치된 전진기지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한은 미 항공모함 강습단이 참가한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25일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로 미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더 높은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과거에 이제 2017년의 패턴을 봐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북한이 도발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입니다. 군 당국은 최근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북한의 SLBM 발사 준비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비 태세에 나선 군과 정부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릴수록 한미일 3국의 억지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ABC 방송에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이 같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과 외교적 접근을 계속할 의지가 있으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3차례 실제 비행 훈련 시간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F-15K의 지난 2018년과 2019년, 2020년의 실제 비행 훈련 시간은 150시간에서 170시간으로 연간 훈련 요구 시간인 187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4 전투기의 실제 훈련 비행 시간도 2017년과 2018년, 2021년까지 모두 3차례 목표 훈련 시간에 못 미쳤습니다. 또 F-16의 경우 2019년과 2021년 2차례, F-5의 경우 2021년 1차례 비행 훈련 시간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을 사흘째 맹폭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도리어 친일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반격하면서 현무2 발사 실패 사고야말로 국방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름 사이 7번째 무력 시위를 감행한 북한을 향해 국민의힘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고 체제 안정과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도발과 무력 시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성숙한 일원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쟁화해 국론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규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사흘째 맹폭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해괴한 조어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내려 한다며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의 전주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안보에서도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이 대표 발언엔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며 정치적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차단막을 치며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엄중히 경고해야 하지만 군사훈련에 일본을 끌어들인 건 별개 문제란 겁니다. DJ 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한미일 훈련이 이뤄졌다는 여당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고 역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우길기를 내걸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참여 규모도 훨씬 커졌고 북미사일에 대한 요격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또 현무2 발사 실패 사고는 국방 참사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해명이 불안을 키우는데도 윤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7차 핵실험 징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할 정치권의 안보 정쟁은 오히려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일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해법과 최근 한일 정상의 만남을 놓고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중국 국가박물관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뺀 한국사 연표를 전시한 사태에 대해 정재호 주중대사는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최근 떠오른 것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한국 측 재단이 인수하는 방안입니다. 이 재단에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최근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방안이 일본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번의 회의를 했는데 3차부터 피해자 단체가 불참을 했어요. 피해자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행된 겁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되지 않은 거죠.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담의 내용과 형식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굴욕적으로 사정해서 저자세로 진행된 모양새가 돼버렸고 일본 내에서는 이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아닌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통화를 해가지고 윤덕민 주일 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저자세로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저는 일본이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감사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아래 이루어지는 역사 왜곡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에 고구려와 발해사를 뺀 한국사 연표가 전시된 사태에 사과하면서 감시 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관할 지역에서 40일 가까이 전시가 진행되는 상황을 공관에서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중국 게임 시장에서 한국 업체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심하다며 미래 산업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 민생회의, 정책 브리핑 등으로 20%대로 다시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속어 논란에 묻힌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대통령실은 조목조목 성과를 되짚고 사실상 유감을 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언론 조작 프레임을 거두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제와 민생으로 새 페이지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사가 또 가짜 뉴스로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동시에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입을 꾹 닫았습니다. 언급조차 마이너스 요인으로 본 건데 실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70%, 논란을 외교 참사로 보는 시각이 64%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제되는 발언 사실 자체가 없는 만큼 직접적인 사과는 어렵다며 더는 언급 없이 이대로 넘어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순방 직후 24%로 떨어지며 바닥을 찍은 지지율은 이 같은 전략 수정 이후 지지층이 집결하면서 29%로 약간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때마침 열린 새 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에서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부 실정 사이 공방이 오가며 논란에 대한 시선이 돌아간 가운데 대통령실은 기세를 몰아 지지율 올리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정에 없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윤 대통령 일정이 눈에 띄게 늘었고 수석들도 줄줄이 정책 브리핑을 이어가면서 무엇보다 물가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낮은 지지율로 동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이슈에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사정당국 역시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전 정권을 향한 감사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다음 달 G20 정상회의 순방 전까지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짧은 기간 내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안은 아닌 만큼 대통령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 현안과 거리가 먼 정쟁 이슈만 부각되다 보니 여야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이 16개월 만에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달간은 국정 동력이 최고조에 달해야 할 시기였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비속어 논란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정부 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 여당도 이준석 전 대표와 송사로 시간을 허비해 이제야 당 재정비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때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정부 여당 실정을 맹렬히 파고들었습니다. 총 1조 794억 8,7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 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보수층을 겨냥한 안보 이슈를 쟁점화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제1야당 사령탑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주요 탄착 지점으로 삼아 여권 내 이슈 희석을 시도했습니다. 명백히 부실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 FC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구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정권 교체에 따른 공수교대 후에도 각자 약점만 물고 늘어지는 진흙탕 싸움이 거듭되며 민생 현안은 연일 가장자리로 밀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박사 논문의 실질적인 표절 피해자로 이 자리에 와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분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의 논문은 뭐든지 좋다, 다 검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버킷리스트를 보면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나라 예산의 6분의 1을 탕진한 청나라 서태후가 떠오릅니다.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은 여야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 유권자가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만에 30%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부추기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양강구도가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정쟁의 양강구도 고착화도 무당층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3당에 대한 미래감은 없거든요. 전국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여야 쟁탈전은 한층 치열해지겠지만 민심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일당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검찰이 주범들을 재판에 넘길 때 김건희 여사 처분이 미뤄진 이유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변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왜 그때 기소가 안 됐죠?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지난 정부의 친정부 검찰이 2년 동안 수사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말씀하신 수사지휘권을 계속 발동하면서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 주장에 보폭을 맞췄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무혐의의 밑자락을 까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언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지 10개월이 지나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처분이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위해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과 같이 주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를 서면 조사나 소환 조사했는지는 지금까지 드러난 게 없습니다. 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공은 온전히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로 최종 처분 권한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쥐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만간 수사를 끝내고 처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머니 생일을 맞아 시골집에 모였던 일가족 5명이 가스 중독 추정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무주군 무풍면에 있는 주택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이곳에서 일가족 6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80대 할머니 박모 씨와 딸, 사위, 손녀 등 5명은 숨졌고 나머지 딸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가 변을 당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쪽 사시는 할머니인데 그분 딸하고 사위가 오셔가지고 생일잔치 해드리러 온 거예요. 생일 식사하시러.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박 씨 아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후 강직 증세로 미뤄 그제 밤에서 어제 아침 사이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에 중독돼 숨진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철제 구조물이 한가득 쌓여 있고 근처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비바람에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무너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버스가 견인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에선 통근 버스가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운전자를 포함해 버스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빗길 사고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즉각 출금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온라인 사기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급 정지 조치가 불가능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류모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공사에 필요한 전선을 시세보다 싼 값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 물품 매매 계약서까지 모두 확인해 의심 없이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직거래 전날 판매자는 유 씨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해 주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했고 유 씨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지금 서울 가는 차가 마침 있어가지고 물건을 다 실었다. 그래서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 입금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기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기사라는 나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차량하고 물건 실은 사진을. 하지만 돈을 보낸 직후 판매자는 잠적했습니다. 판매자 관련 서류가 모두 가짜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곳 경찰서를 찾아 해당 사기 계좌의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만 즉각적인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식의 사기 사건은 7달이 지난 지금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명함과 휴대전화만 바뀌었을 뿐 사업자 등록증이나 배송기사 신분증, 범행 수법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30명이 넘고 빼돌린 돈만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좌 지급 정지가 되지 않아 하루에만 같은 계좌로 피해금이 잇따라 입금됐습니다. 같은 계좌인데 동의의 명의인데도 여러 가지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 명의만 좀 지급 정지가 되었다면 사기건 수가 지금 한 40건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는 전화금융 통신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한정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가 되면 3개월 정도 관련 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사기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서야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규모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걸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사기도 계좌 지급 정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풍을 타고 유입돼 오늘까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등지에서 최고 40mm 등으로 그리 많지 않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중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춘천 8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4주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8,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절반 수준이며 일주일 전인 지난 2일보다 3,000여 명 적은 것입니다.
밤 9시 기준 확진자가 10,000명을 밑돈 건 지난 7월 3일 이후 14주 만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쉬는 날에는 시간도 참 빠르게 흐르는 것만 같죠.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여행지에서 머물고 계시다면 언제 출발하는 게 좋을지 혹은 이동한다면 언제가 가장 혼잡할지가 특히 궁금하실 텐데요. 정체 시작 전인 오전 9시 이전에는 출발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이동이 특히 불편할 걸로 보여서 이 시간대 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체가 시작된 곳이 없어서 고속도로 이용하기가 수월합니다. 서해안선 역시 서해대교 부근을 포함해 전 구간 수월한데 매송 부근은 도로가 꽤나 미끄러워 보이죠. 20% 이상 감속 운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경부선은 버스 전용 차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시간은 잠시 후 오전 7시부터고요. 북천안과 수원 신간을 부근을 포함해 전 구간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이동 가능한데 도로가 미끄러운 곳들이 많은 만큼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영동선이 지나는 대관령 부근은 오늘도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속도 충분히 줄여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지금은 정체 구간이 없기 때문에 영동선 이용해 서울 쪽으로 들어오신다면 강릉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설악과 강일 부근을 포함해 전 구간 차 간격 넉넉하게 두고 이동 가능하고요. 그래도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금 이자 부담이 높아지자 요즘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는 12일 금통위가 또 한 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 월세 선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자 세입자들이 점차 전세에서 월세 선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 지수는 지난 8월 100.1을 기록해 올해 처음으로 100을 넘겼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6월 94.2에서 8월 87.7을 기록하는 등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전 월세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높으면 반대로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아예 월세로 지불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데다가 깡통 전세 우려까지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월세 수요가 많다 보니 월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 8월 0.25% 떨어지며 2019년 4월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8월 0.12% 상승하며 2019년 7월 이후 3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돼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려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월세 오름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올해 20,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8월까지 20,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4,150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 30대 매입 비중 41.8%보다 6.1%포인트가 낮고 이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2달 연속 둔화하면서 이제 정점을 찍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자마자 국제 유가가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때문인데 고물가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내 물가 상승세를 2달 연속 꺾은 1등 공신인 국제유가 안정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대 폭의 감산을 결정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물가 10월 정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감산, 이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지속화를 어떻게 보면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또 러시아가 어떤 공세를 펼칠지에 따라 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큰 상황. 전기와 가스 요금 고지서에 놀랄 만한 금액이 찍힐 수도 있는 겁니다. 전기가스 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이 예정돼 있는 것도 한번 10월 달에 오르면 11월, 12월 다 오르는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최근 환율 급등으로 물가 불안을 키우면서 정점을 찍더라도 고물가 여파는 상당 기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점을 설사 지난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황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하락하더라도 굉장히 서서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도 여전해 고물가 고통은 쉽게 사그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 카드도 함께 사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금융당국이 준비했던 대응책 가운데 하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 이른바 증안펀드였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마련하는 기금입니다.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전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증안펀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당시와 마찬가지로 규모는 10조 원입니다. 기존 펀드에 1,200억 원이 남아있고 금융회사들이 의사회 의결을 거쳐 논의하는 절차를 마치면 10월 중순쯤 재가동 준비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 당시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 자금이 공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결과만 낳지 않으려면 펀드가 들어가기 전에 공매도를 먼저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매도 금지와 증안펀드 재가동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시가 극단적으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는 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안전판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타이밍과 실효성입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만큼 주식시장이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의문인데다 금지하더라도 떨어질 주가는 어차피 떨어지는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카드를 쓴 뒤에도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 한전의 적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개편하고 연료비가 싼 석탄 발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번 달부터 1kW당 7.4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인상폭으로는 지난 상반기에 이미 14조 원 손실을 본 한전의 적자 구조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의 기준이 되는 S&P가 지난달 역대 최고인 234.7원을 찍었고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분기 실적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는 10월 들어서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4분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구조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해소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요금을 지금 현재 당장의 이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은 네. 정말 국민들은 너무 엄청난 부담에 직면한다. 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큰 고민입니다.
이에 따라 올겨울 에너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며 한전의 적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선 연간 인상폭이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천연가스와 석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은 두세 배가량 올랐는데 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18%에 불과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를 때 한 40~50%까지는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가격 신호를 주고 한전이 좀 체력을 회복해서 전력 공급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 시기죠, 지금은요. 또 올해 남은 기간만이라도 LNG 발전 일부를 연료비가 싼 석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LNG 발전량의 8%를 석탄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연료비를 1조 6천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놓고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운전 중인 신한울 1호기를 올해 안에 그리고 공사 중인 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비중이 커질수록 한전의 적자 부담은 덜어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위기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는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에 여념이 없는 대학생들. 의약품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실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질량 분석기는 약성분의 영향을 받는 단백질 등 바이오 물질의 성분을 분석할 때 쓰는 장비인데 바이오 사이언스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장비에 속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바이오 산업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출시할 정도로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추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생산 규모가 17조 원대까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산업의 인기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반도체학과 취업률은 80% 수준이지만 바이오학과 취업률은 100%일 정도입니다. 정부는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바이오 업계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 공급이 급성장하는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 학부 때는 실험 공간이 일단 작고 이론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실제로 실험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점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바이오 분야 R&D 지원 예산을 2,743억 원으로 15.7% 올리고 5개 대학에 3년간 110억 원을 지원해 매년 125명의 바이오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실무와 교육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매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의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계와 학계, 직업훈련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업계의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바로 반영해 맞춤형 인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로그램도 공유한다든지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정말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제대로 양성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좀 서로 좀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사이언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변화하는 산업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 위스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기 상품을 구하기 위해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리는 이른바 오픈런을 해야 할 정도인데요.
이런 유행을 틈타 위스키 수입사들의 끼워 팔기 횡포도 심해져서 영세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위스키바를 운영하는 A씨.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2030 세대 사이에 부는 위스키 열풍으로 영업이 활기를 되찾나 했지만 되레 걱정만 늘었습니다. 주류 수입사의 끼워 팔기가 성행하면서 인기 상품을 사려면 다른 술도 함께 사야 하는 비인기 제품 강매에 시달리는 겁니다. 단독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공지를 이제 좀 그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재고 떠넘기기를 당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서럽죠. 실제 한 주류 수입사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위스키 제품을 소비자 가격 6만 원에서 7만 원에 달하는 다른 위스키 12병과 함께 판매했습니다. 다른 주류 수입사는 한정판 위스키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면서 다른 상품과 패키지로 함께 사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끼워 파는 위스키는 매장에서 찾는 사람도 없고 손님에게 추천하기도 난감해 사실상 판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기 위스키를 취급하는 주류 수입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니 영세업자 입장에선 혹시나 눈밖이나 제품을 구하지 못할까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긴 없네 하면 저희는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항의를 쉽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저희한테 앞으로 우리 수입사에서 취급하는 술은 너네한테 안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요 위스키는 대부분 수입사가 단 한 곳뿐이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별개의 상품을 끼워 파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바 운영업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침해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왜곡된다면 이는 끼워 팔기의 비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끼워 팔기 의혹이 제기된 주류 수입사 측은 금시초문이고 내부적으로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업자들은 주류 수입사의 끼워 팔기 갑질 사례를 수집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없다면서도 시장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밝혀지면 시정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10년 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던 서울 종로 송현동 부지가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서울광장 면적 3배에 달하는 부지가 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경복궁 옆 높은 담장에 가로막혔던 땅 송현동 부지입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식산은행 사택이 있었고 해방 이후엔 미국 소유로 넘어가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였습니다. 이후 주인이 계속 바뀌며 방치됐던 이 공간이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가 매입한 뒤 개방한 겁니다. 일반에 공개된 건 무려 100여여 만입니다. 이제는 서울 시민의 땅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 돼서 이제 온전하게 시민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날인 겁니다. 서울광장의 약 3배에 달하는 부지는 잔디광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4m 높이 담장은 아담한 돌담으로 바뀌어 바깥에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광장 안 보행로는 인사동에서 경복궁 북촌을 잇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산책하고 사진도 찍고 곳곳에서 근현대사의 숨결도 느껴봅니다. 이런 공간을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알면서 또 이제 현대인들도 그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넓은 땅이 이 빌딩 숲속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저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 또 많이 변했다고도 좀 생각이 들고. 녹지광장은 이곳에 이건희 기증관을 짓는 2024년 12월까지 개방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증관을 중심으로 나머지 공간을 문화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 2027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캐나다가 이달 들어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입국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던 관광업계는 관광객 증가를 크게 반기지만 업계의 인력난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손수레에 짐을 싣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사람들.
오랜만에 여행에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캐나다는 지난 1일부터 입국 규제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캐나다 입국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도착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3 weeks ago and leaving today. We came by plane and we had to wear masks, but now here it is fine because there is no need of mask anymore. 회복세를 보이던 캐나다의 관광 산업은 입국 규제 전면 해제에 따라 말 그대로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캐나다를 찾은 해외 입국자는 62만여 명으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방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는 예상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고 또 많이 또 괜찮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키 3박 4일 여행으로 저희 놀러 오게 됐습니다. 호텔에서는 거의 한국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분이었던 것 같고 밴쿠버 길거리에도 한국인 많았던 것 같아요. 한인 관광업계도 관광객 증가를 실감한다면서 기대 속에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캐나다를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대폭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7월 이후 한국에서 들어오는 승객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80% 이상이 증가가 됐었고요. 고용을 더 늘릴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투어 상품도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캐나다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또 개발하고. 하지만 팬데믹 기간 캐나다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 인력난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캐나다 전역에서 약 100만 개의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관광산업과 밀접한 숙박 외식업 분야의 인력 부족 비율은 다른 분야의 2배에 이릅니다. 통계청은 인력난의 배경으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밀듯 들어오는 관광객을 제대로 유치하려면 임금 인상을 비롯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49명이 입원했다고 이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파괴된 뒤 이뤄진 공격이어서 이 러시아의 보복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게 부서진 아파트 건물 잔해를 뒤지며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습니다. 밤새 이어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됐습니다. 올렉산드르 스타루크 자포리자주 주지사는 밤사이 9층짜리 건물이 일부 파괴됐으며 다른 5개의 주택 건물이 붕괴됐다고 말했습니다. Тут нема ж нічого, ні предприятій ніяких, ні воєнних, ні ніяких промишлених предприятій немає. За що нас бомбить? За що? 인명피해도 발생해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1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8일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폭발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성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모스크바호 격침 이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수일에 걸쳐 미사일을 퍼붓는 등 보복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자비한 공격을 지시하고 발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크림반도 다리 폭발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러시아의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강대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폭발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크림대교의 철도 통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교통부는 현지 시각 9일 여객과 화물 열차가 크림대교를 따라 예정대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는 하루 전 폭발 사고가 일어나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다리를 지나던 트럭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교량 일부가 무너지고 화물 열차에도 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로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 비교적 빨리 운행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해 보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란 여성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데 국영TV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반체제 영상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국영TV의 저녁 뉴스 시간. 화면에 갑자기 가면이 등장하더니 곧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나옵니다. 하메네이의 얼굴은 표적으로 조준돼 있고 아래에는 히잡 착용 문제로 체포됐다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와 다른 여성 3명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함께 일어서자는 자막과 여성 삶 자유를 외치는 군중 함성까지 영상은 11초 동안 방영됐습니다. 다시 돌아온 스튜디오에서 당황한 앵커 모습 역시 생생하게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사를 사이버 해킹한 알리의 정의란 이름의 조직은 대담하게도 트위터를 통해 공격 사실을 미리 알렸습니다. 이란 도시에서 이제 흔한 모습이 된 시위대와 불타는 거리. 반정부 투쟁이 4주째를 맞았지만 시위는 오히려 전국으로 번지고 있고 정부 대응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인권단체는 지금까지 어린이 19명을 포함해서 사망자가 18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분야인데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우주비행사를 실어나를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로켓에는 러시아 여성 우주비행사 안나 키키나가 탑승했습니다. 2주 전에는 미국인 우주비행사 프랭크 루비오가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에 갔습니다. 우주정거장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미국과 러시아가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상대 우주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협력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우주협력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주정거장의 자세 제어 등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미국이 전원 공급 등 생명 유지 장치를 맡고 있어 한쪽이 없으면 우주 정거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5월 2024년 이후에는 우주 정거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지금은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Talking about cooperation, I think we start to cooperate, as I said, many years ago, more than 40 years ago, and we will continue our cooperation as long as I can imagine. 미국도 협정 연장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d our plan is to continue cooperation on the Boeing missions as we extend space station, get partner across the board agreement to extend past 24. We would also extend the agreement as our goal. 국제 관계에선 일방의 우위가 아니라 상호 의존이 평화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아이들이 입학 전에 한글을 공부하지 않아도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깨칠 수 있도록 하는 한글 책임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 대다수는 입학 전에 한글을 공부시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살에서 7살 미취학 아동 학부모 중 현재 한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87.2%에 달했습니다. 5살 학부모의 81%,
6살 학부모의 88.2%, 7살 학부모의 92.2%가 한글을 가르쳐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한글 교육을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한글 책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입학 전에 한글을 공부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한글 책임 교육을 아는 학부모가 모르는 학부모보다 한글 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88%와 3에서 6학년 학부모의 89.4%도 입학 전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학 전 한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교육 적응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교육 방법은 보호자 직접 지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한글 교육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미취학 아동 학부모의 경우 만 5살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서울에서만 만 서너 살의 응답률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초등학교 1, 2학년의 한글 교육 시간이 2배로 늘었지만 학부모는 여전히 자녀가 한글을 모르고 입학하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대청호는 충청권의 식수원이기도 한데요. 옥천군이 20여 년 만에 대청호 수중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시작했는데 들여다보니 나와서는 안 될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잠수사들이 호수 바닥에서 커다란 녹슨 철판을 발견합니다. 좀 더 다가가니 밧줄 등도 보이는데 선박이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겁니다. 잠수사들이 선박 곳곳에 공기부양 주머니를 부착하자 잠시 뒤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선박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배 상태는 상당히 온전한 상태인 것 같고요. 일단 스크루까지 달려 있고 안에 그 내부에 엔진이 달려 있는 상태로 봐서는 파손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또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서도 잠수사들의 수중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폐 그물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던 팔레트까지 호수 바닥에 있으면 안 될 물건들이 나옵니다. 호수를 뒤덮은 녹조 등으로 물속 시야가 나쁘고 움직일 때마다 흙탕물이 일어 수거 작업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샤워 3cm 뻘을 익히면 안 먹입니다. 뻘이 일어나면. 저들이 작업하다 보면 뻘이 납니다. 오리발 착용하기 때문에.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해 20여 년 만에 수중 쓰레기 수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문 잠수사들이 세계조로 나눠 수거 작업을 벌이는데 하루에 폐선박을 여러 척씩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만 2척에서 3척 정도를 건지는데 일반 고무보트도 있고요. 또 어류를 위한 FRP도 좀 발견을 했고요. 대청호에서 수거한 쓰레기입니다. 보시다시피 폐 선박과 팔레트 등 각종 쓰레기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옥천군은 이번 수중 쓰레기 수거로 대청호 수질 개선과 수중 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제주 농촌의 밭담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밭담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구불구불 이어진 밭담길. 아기자기한 농촌마을 돌담길을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들녘을 따라 밭담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습니다. 중간중간 해설사가 풀어내는 제주 밭담에 얽힌 이야기는 평소 모르고 지나쳤던 제주의 문화를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밭담길을 걷다 제법 지칠 때쯤 명월성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운치 있는 버스킹 공연에 몸을 맡기고 가을 정취를 즐깁니다. 해설자 선생님하고 같이 걷다가 이렇게 피리도 만들고 그랬어. 신기했어요. 저희가 제주도에 산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같이 체험을 하고 제주도에 대한 설명도 듣는 기회가 돼서 아이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껏 돌을 들어 올리는 아이들. 차곡차곡 직접 밭담을 쌓아 올려봅니다. 바로 옆에 선 아이들이 어린 농부로 변신해 흙 속에 파묻힌 고구마와 감자를 직접 수확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농작물도 캐고 빙떡도 만들었어요. 많이 재밌었고 다음에 엄마 아빠랑 와서 또 하고 싶어요. 제주 밭담의 가치를 재조명한 제6회 제주 밭담 축제가 이틀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천년의 제주 밭담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지금껏 동부 지역에서 개최됐던 밭담 축제를 처음으로 서부 지역에서 진행하며 제주 전역에 퍼진 밭담과 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제주 밭담 축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닌 밭담을 콘텐츠로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제주 대표 관광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STV 뉴스 문수입니다. 인천 소래 습지 생태공원이 요즘 황금빛 억새와 함께 칠면초라는 빨간 염생식물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마치 칠면조처럼 시시각각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칠면초라고 부르는데 인천 해안가의 이른바 소금 안개를 막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치단체는 칠면초 군락지를 포함한 연암 습지를 한국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갯벌과 염전이 있는 연안 습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한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다양한 습지 생물의 서식지이고 철새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한남 정맥의 성주산과 소래산에서 발원한 장수천이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하천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구가 막혀 있지 않아 뛰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황금 물결 억새밭에는 빨간 풍차가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저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됩니다. 이 소래습지가 풍경도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풍경을 좀 담고 싶어서 오늘 나와봤습니다. 갯벌에는 마치 칠면조를 연상케 하는 칠면초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의 해안가 일대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이면 천연 소금과 토사의 미세 입자가 엉키면서 이른바 짙은 소금 안개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에 큰 위협이 됐던 소금 안개를 극복해낸 게 바로 칠면초와 해홍나물 같은 염생식물입니다. 공항 개발 당시 갯벌의 염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살포한 덕분에 안개 걱정도 덜게 됐고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는 이색적인 풍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희 그 소래 습지 생태공원이 국가 1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수도권 최고의 생태 휴식 공간이 될 겁니다.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까지 660만 제곱미터가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인천시는 환경특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와 시카고 루리가드 정원을 만든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의 작품이 아시아에 첫 선을 보입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민이 정원 조성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꽃나무를 내려놓습니다. 행여나 어린 식물이 다칠세라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겼습니다.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사람들은 울산 시민들. 간단한 교육을 받고 시민 조경사로 나서 피트 아우돌프 작품 자연주의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피트 아우돌프 정원 작가님께서 여기 설계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이 우리 국가정원에 굉장히 빛나는 그런 정원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또 시민정원사로서의 그런 역할로 관리를. 네덜란드 출신의 아우돌프는 세계적인 명소로 손꼽히는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와 시카고 루리가든 정원을 만든 디자이너로 유명합니다. 아우돌프의 작품이 아시아에 선보이는 건 태화강 국가정원이 처음입니다.
우리 태화강은 그동안 환경 오염이 참으로 많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가꾸어서 이제 아름다운 태화강이 되었습니다. 아마 잘 조성되고 나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랑받는 우리 태화강 정원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18,000제곱미터 넓이의 자연주의 정원에 식물 122종, 48,000여 본이 심깁니다. 시민이 직접 정원 조성에 참가해 더 뜻깊은 자연주의 정원은 이달 말 완공돼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산 자율주행 택시가 거리로 나오면서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좁은 지역 내에서 정해진 노선으로만 운행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거리를 계속 늘리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회사에서 2km 정도 떨어진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율주행차 정류장이 있는 곳인데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어 자율주행차를 예약합니다. 택시는 2,000원, 다른 사람과 합승이 가능한 승합차는 1,200원. 정류장 가까이 승합차가 있어 호출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비상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이 타고 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달리는 차 사이로 끼어들어야 해서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지만 차선을 바꾼 뒤엔 자율주행 모드에 돌입합니다.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핸들이 돌아가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정지선에 부드럽게 멈춰 섭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선 유턴도 자율주행 모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돌아오느라 10분 거리를 25분 만에 도착했지만 돌발 상황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올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모두 14곳입니다. 아직은 좁은 특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해진 노선만을 반복해 운행하는 수준입니다.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은 이번 실증 운행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데이터 수집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자율주행차 선도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선 누적 주행 거리가 3천만 킬로미터를 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 8월 중국 선전시는 자율주행차가 운전석을 비운 상태로 도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선보였습니다. 기술 고도화는 물론 안전 문제와 규제 완화 등 곳곳의 도살림 문제를 극복하고 자율주행차가 미래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45년 전에 데뷔한 산울림의 노래들 기억하시나요? 그 옛날 명곡들이 고음질 LP로 부활합니다. 산울림의 맏형 김창완 씨를 김지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70년대) 파격적인 음색과 거침없는 에너지로 큰 인기를 끌었던 삼형제 록밴드 산울림. 데뷔 45주년을 맞아 원곡을 디지털로 복원한 뒤 다시 고음질의 LP판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앨범 17개 가운데 2개 작업을 마쳤는데 맏형이자 보컬인 김창완 씨가 처음 들은 느낌은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주라기 공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산울림 DNA가 있을지도 몰라 하고 뒤적였던 의릴 테이프에 당시 기술의 한계로 흐릿하게 뭉쳐있는 소리의 질감을 장막을 걷어낸 듯 선명하게 되살린 것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정말 막내 생각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연주를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숟가락 두드리는 소리로 녹음이 됐네. 모든 곡에 형제들의 짙은 추억이 담겨 있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건 청춘 그 자체를 노래한 이 곡입니다. 남처럼 시끄러운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자신이 없어요.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그런 마음이 그 가사 몇 마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번 작업이 일깨운 젊은 날의 순수함은 마침 첫 개인전을 연 화가로서의 출발에도 영감이 됐습니다. 캔버스 앞에서 부끄러운 것, 왜 나는 순수하지 않은가, 이걸 반성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가치는 앞으로도 영원하겠죠. 그리고 YTN 김지선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노래가 흘러나오는 기계를 주크박스라고 하죠. 기존의 노래를 되살려서 만드는 장르도 그렇게 부르는데 최근 영화에 이어 뮤지컬 작품으로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얼핏 보기엔 제작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가수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솔로 예찬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영화. 듣기에도 편안하고 공감할 만한 가사에 이내 빠져든다는 장점을 앞세워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나 또 흥얼거렸던 그런 노래들을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황에 맞는 대사로서 생활 언어로서 이렇게 다가오고 일제시대와 6.25 전쟁 등 현대사 100년을 관통하는 민초들의 삶을 다룬 뮤지컬입니다. 1930년대 유행가인 목포의 눈물을 비롯해 80년대 대표곡 아파트를 거쳐 아이유가 부른 너의 의미까지 41곡이 흘러갑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제대로 꿰어야 하는 법. 이 곡은 너무 훌륭하지만 우리 이야기라는 조금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다. 그럼 또 빼고 또 다시 넣고 빼고 넣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친숙한 노래는 관객들과의 거리감을 단번에 없애주지만 그만큼 냉정한 평가도 바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주크박스는 굉장히 쉽게 보면 쉽지만 막상 작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 유행가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 뭔가 특별한 플러스 알파를 얹기 위해 주크박스 제작진들은 창작극에 못지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올해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은 사막 날씨를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겨울철인 다음 달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인권과 환경 문제 탓에 보이콧을 하는 도시들이 잇따르고 러시아와 이란을 꺼리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흥행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강태우 기자입니다. 열사의 나라를 고려해 겨울철에 개최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국은 다음 달 개막하는 월드컵 기간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버스 3,000대를 포함해 모두 4,000대를 운용하기로 하고 교통 대책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In the last weekend, we have tested more than 1,800 buses to mimic the World Cup operation, a single day of World Cup operation. So we have activated these hubs located in the city and provided different services to the stadium. 하지만 경기장 건설 등 과정에서 다수 노동자가 희생되는 등 인권 유린 논란이 흥행에 걸림돌입니다. 세계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지금까지 숨진 이주 노동자가 최소 6,500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 정부의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대회 우승국이었던 프랑스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파리를 비롯해 릴과 스트라스부르 등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거리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Les conditions environnementales notamment et sociales nous questionnent sur l'événement et ce n'est pas le modèle que l'on souhaite promouvoir de grands événements à Paris. 덴마크 대표팀과 유니폼 공급업체인 험멜은 로고를 유니폼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표팀 선수들은 가족들을 동행하지 않는 등 현지 활동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구단인 호펜하임도 월드컵 소식을 알리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감으로 결국 러시아가 퇴출당하고 히잡 시위와 관련해 이란 대표팀 배제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세계인의 축제라는 취지가 바랜 것도 흥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초고교급 투수 김서현이 큰 기대를 받으며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한화에 입단했는데요. 내년 목표는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화결스는 서울고 투수 김서현 지명하겠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전체 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김서현. 홀가분한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실감 좀 안 났고 그리고 지명됐다고 얘기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감 나고 하니까 이제 딱 끝났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성취했다. 네. 일본을 성취했다 이런 느낌이야? 네. 계약금은 한화구단 역대 세 번째 규모인 5억 원. 입금되는 대로 투수 후배들에게 토큰 선물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프로 가시면은 저희 글러브 하나씩 맞춰주신다 했잖아요. 약속했지. 그럼 누구 한 명을 딱 지명해서 형이 쓰던 글러브를 줄게. 형이 투수주장 자리를 이은 사람으로서 시속 155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특급 유망주는 첫 목표로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꼽았습니다. 내년 목표는 하나 가을 야구 하는 게 가장 목표입니다. 꼭 좋은 성적으로 팀을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첫 승을 거둔 루키 문동주에 이어 올해 최대어 김서현까지. 미래를 책임질 강속구 투수들의 등장에 한화 팬들의 기대도 부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박민지가 우승했습니다. 박민지는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윤지를 꺾고 올 시즌 메이저 대회 두 번째 우승이자 시즌 5승째를 거뒀습니다. KPGA 코리안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마지막 날 경기에서는 김영수가 함정우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프로축구 성남FC가 K리그 1 최하위를 확정해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성남은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전반 선제골을 뽑았지만 후반 동점골을 내주며 1대1로 비겨 남은 3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4시즌 만에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통산 99번째 슈퍼매치에서는 수원 삼성과 FC 서울이 득점 없이 비겼고 대구FC는 수원FC를 2대1로 눌렀습니다. 전반 선제골을 넣은 대구는 수원FC 이승우에게 동점골을 내줬으나 후반 홍정훈의 결승골로 2대1로 이겼습니다. CNN 방송이 지난 6일 20여 명의 아이가 살해된 태국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증거 보존을 위해 출입을 금지한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NN 취재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CNN 취재진이 허가 없이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경우 기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단 침입 혐의로는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높은 산간에는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북부는 오후 늦게까지,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높은 산간은 눈이 조금 내려서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보다는 바람이 강한데요. 현재 내륙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 그 밖에 중부와 경북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찬바람의 기온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9.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은 11도로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방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9.8도, 대전이 10.4도고요. 낮 기온도 살펴보면 춘천이 12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휴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